아침 햇살이 임진강 물결 위로 부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당나무 껍질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올해 72이에요. 강원도 철원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며 한지 공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지 등, 한지 인형, 때로는 큰 설치 작품까지요. 이 모든 기술은 외할머니 김순옥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셨죠. 미선아, 이 기술은 내 것이란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할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작업실 창문을 열면 임진강이 보입니다. 저 멀리 북한 땅도 희미하게 보이죠.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평화롭지 못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요. 오늘은 손자 지훈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28살 청년이죠. 착한 아이예요. 제게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할머니,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새벽부터 일하셨어요? 좀 쉬셔야죠. 괜찮아, 지훈아. 할머니는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단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멈추면 자꾸 과거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지를 뜨고 말리고 염색하고 오립니다. 지훈이가 작업실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큰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 작품 1996년 5월 빗길이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응, 전시의 메인 작품이야. 근데 왜 이렇게 어둡고 슬퍼 보이죠? 할머니 작품은 보통 밝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을 담고 있습니다. 빗물이 앞유리를 타고 흐르는 모습, 운전석에 앉은 누군가의 뒷모습, 조수석의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뒷좌석에서 모든 걸 바라보던 제 시선. 지훈아,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할머니 전시회가 일주일 후잖아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아버지도 오신대요. 진짜 자랑스러워 하시던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온다고? 제 아들 박준호. 48살의 성공한 사업가. 철원에서 건설 자재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지역 유지로 존경받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지훈이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다시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한지를 겹겹이 붙여 만든 추상적인 형태들. 누군가에겐 그저 예술 작품으로 보이겠지만 저에겐 증언이에요.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할머니, 차 나왔어요. 지훈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며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할머니가 20년 동안 어떤 거짓말 속에 갇혀 살았는지,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지훈아, 네, 너는 할머니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분이시죠. 강하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왜 그러세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다음 주면 알게 될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자 하은이가 찾아왔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으로 제게 한지 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성실하고 재능 있는 아이죠. 선생님, 이번 전시회 정말 기대돼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 온다면서요? 그렇다더구나. 선생님 작품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질 거예요. 하은이의 들뜬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명성이 아니에요. 그저 진실이 밝혀지는 것뿐입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와 함께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왜? 서울로 오시면 저랑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한지 공방도 인사동에 차리시면 더 잘 되실 텐데. 지훈아, 할머니는 이강이 좋단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모든 일을 겪었으니까. 무슨 일이요? 저는 대답 대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요. 진실도 그럴까요? 언젠가는 제 길을 찾아 흘러가는 걸까요? 다음 주에 다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 저 걱정되는데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야 괜찮아질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랬죠. 응. 전시회 날 제가 인사말 좀 해도 될까요? 아들로서 말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아서 해라.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혹시 아프십니까? 걱정하는 척이지만 저는 알아요. 그 목소리 속에 숨은 통제를 말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1996년 5월 빗길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빗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죠. 거짓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다음 주 전시회에서 저는 모든 걸 밝힐 겁니다. 2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요. 창밖으로 임진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이 작업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1970년대 초 철원의 어느 가난한 농가. 그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용수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일용직 농부였어요. 건강도 좋지 않으셨죠.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점점 마르셨습니다. 어머니 이정숙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고 때로는 장에 나가 나무를 팔기도 했죠. 우리 집은 방 2칸짜리 초가집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에겐 보물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김순옥이었죠. 할머니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전쟁 때 혼자 월남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북에 두고 오셨대요. 미선아, 이리 와봐라.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한지 뜨는 틀을 놓고 작업하셨어요. 당나무 껍질을 삶아 만든 펄프를 물에 풀고 가느다란 발로 떠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북에서 배운 거란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기술이지. 할머니, 저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건 내 것이야, 미선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것이란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예견하셨는지를요. 제가 16이 되던 해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병이었어요.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가셨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우셨어요. 미선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일할게요. 하지만 16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철수. 10살이나 많은 26의 남자였습니다. 철원에서 땅을 좀 가진 박씨 집안의 차남이었죠.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미선이 어머니, 제가 미선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미선이랑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저는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아이인데요. 미선아.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뜻을 따를게. 엄마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제 대답에 철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동네 이장님과 몇몇 이웃만 참석했죠. 시댁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기와집의 마당도 넓었어요. 어머니가 감격해서 우셨습니다. 미선아, 우리 복 받은 거야. 정말.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철수는 친절했어요. 어머니에게도 잘해줬고 제게도 상냥했죠. 미선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다 있어요. 우리 이쁜 마누라 고생 많았지?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결혼 1년 후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였어요. 아들이야.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해. 철수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딸이면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던 날 철수는 기뻐서 소를 잡았어요. 동네 잔치를 벌이고 친척들을 다 불렀죠. 우리 아들이야. 박가의 대를 이을 아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울었죠. 왜 안 재워? 시끄럽잖아.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달래볼게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그렇지. 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충격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교육하는 거야. 이해해.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후로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맵다고, 집이 더럽다고, 옷이 구겨졌다고.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치챘습니다. 미선아, 내 팔에 멍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부주의해서 그래요. 미선아. 엄마,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준호는 그런 아빠를 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엄마를 감싸려고도 했죠.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 하지만 철수는 아들마저 밀쳤습니다. 넌 남자야. 남자는 강해야 해. 엄마 편 들지 마.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가 변했어요. 10살, 15살. 점점 아빠를 닮아갔습니다. 엄마, 밥이 왜 이래? 짜. 미안해, 준호야. 다시 할게. 에이, 됐어. 아빠 말이 맞네. 엄마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멸시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17이 되던 해였습니다. 철수가 중고차를 사왔어요. 준호야, 이거 내 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새 차 사줄게. 와, 아빠. 진짜요? 대신 내 허락 없이 몰면 안 돼. 알았지? 네. 준호는 날마다 차를 닦았습니다. 자랑스러워했죠. 그해 5월,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외출하지 마. 비도 오고.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몰래 나갔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아들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준호야, 너 술 마셨니?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 어제 차 끌고 나갔지? 주행거리가 늘었어. 죄송해요, 아빠. 뭐, 무면허로 음주까지 했어? 그날 오후 철수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우리 셋이 함께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보여줄 거야.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철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준호는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닥쳐. 넌 늘 그래. 입으로만 반성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핸들에서 한 손을 떼고 준호를 가리켰어요. 너 같은 놈은.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비명, 회전하는 세상, 그리고 침묵.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준호는요? 제 아들은요? 괜찮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이에요. 그럼 제 남편은?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으로 모든 걸 알았어요. 철수는 죽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이었어요. 엄마, 준호야,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운전했잖아. 엄마가 아빠랑 싸우다가 사고 낸 거야. 아니야, 준호야. 아빠가 운전했어. 엄마는 뒤에. 거짓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기억해. 엄마가 운전하고 있었어. 엄마가 아빠를 죽인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살인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준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그날 저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운전하다가 얼마나 싸웠으면. 불쌍한 철수 씨.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죽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지옥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모든 걸 차지했어요. 17살 아들이 집안의 주인이 된 거죠. 엄마, 여기 앉아요. 준호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준호야, 우리 얘기 좀. 얘기할 거 없어요.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뒤에 앉아 있었어. 아빠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핸들 잡고 있었어요. 내가 봤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저를 가해자로 만드는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 죽인 사람이래. 차 사고였다면서? 운전 실수로? 쯧쯧. 불쌍한 철수 씨.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경로당 앞을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고개를 돌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이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준호는 날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아빠는 이제 영원히 못 주무시는데. 아침 식탁에서 던지는 말이었어요. 엄마 손으로 만든 음식. 아빠도 이렇게 드셨겠네요.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마다 던지는 말이었어요. 엄마, 거울 좀 보세요. 살인자 얼굴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던지는 말이었어요.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빗길 미끄러지는 차, 비명.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핸들. 내가 정말 운전했나?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시간 때문에 기억에 구멍이 났어요. 준호가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믿으니까 저도 점점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내가 철수를 죽였어. 여동생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내가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언니 목소리가 이상해. 준호가 언니한테 잘해? 응, 잘해. 착한 아들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거짓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준호가 25이 되던 해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최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교양 있고 상냥한 사람이었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지내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수진도 준호에게 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결혼식 날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튀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준호의 경고였어요. 저는 회색 한복을 입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결혼 후 준호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일주일에 3번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청소는 했어요? 응. 냉장고에 음식은 있고요? 있어. 이번 주 생활비예요. 아껴 쓰세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최소한의 돈만 들어 있었어요. 고맙다. 감사할 것까지야. 제가 아니면 엄마 누가 돌봐줘요? 남편 죽인 사람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혼자 남은 밤이면 저는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거기에 외할머니의 한지 도구들이 있었거든요. 당나무 껍질, 오래된 발, 염색약 재료들. 할머니, 손으로 그 도구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내 것이란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몰래 한지를 떠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이라 서툴렀죠. 하지만 물에서 한지를 건져 올렸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나였구나. 그 후로 준호 몰래 한지 작업을 했습니다. 밤에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작은 작품들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한지 인형, 엽서 크기의 한지 그림. 그걸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 팔았습니다. 미선 씨, 이거 참 예쁘네요.
얼마예요? 1,000원만 주세요. 에이, 그것밖에 안 받아요? 더 드릴게요. 그렇게 번 돈을 숨겨뒀어요. 준호가 알면 뺏을 테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작업실을 발견한 거죠. 아,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서? 엄마가 무슨 예술을 해요? 준호가 제 작품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이딴 걸 만들 시간에 참외나 하세요. 아빠한테요. 한지 인형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봤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났어요. 찢어진 한지 모서리에 베인 거죠. 피를 빨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준호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자 지훈이었어요. 엄마, 병원에 오실 거예요?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가도 될까? 당연하죠. 할머니인데요. 병원에 갔을 때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왔어요? 응. 손자 보러 왔어. 작은 아기가 수진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안아보실래요? 수진이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훈이를 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고 따뜻한 생명. 제 아들도 한때는 이랬었는데. 어머니, 괜찮아. 너무 예뻐서 그래.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안고 계시지 마세요. 아기가 피곤해요. 제 손에서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그날 이후로도 준호는 저와 지훈이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영향을 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준호가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바빠졌거든요. 감시의 눈이 느슨해졌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저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지 공예 수업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젊은 강사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를 몰랐거든요. 제가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그저 한지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만 봐줬어요. 미선 선생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낯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제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멈췄으니까요. 엄마, 뭐해요? 어디 나갔어요? 아니, 집에 있어. 집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제 안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제 오래된 스마트폰 못 봤어요? 숨이 찬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스마트폰? 네, 예전에 쓰던 거요. 여기 뒀던 것 같은데. 준호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회사 서류 때문에요. 옛날 사진이 필요해서. 그때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거, 아, 그거예요. 준호가 황급히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어요. 아, 고장났나 봐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표정이요. 버릴게요. 어차피 오래됐으니까. 아니, 지훈이한테 줘봐.
데이터 복구 잘한다고 하던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본능이었을까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중요한 사진 있을 수도 있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스마트폰을 제게 건넸어요. 그럼 부탁해요. 그날 준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그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느껴졌어요. 이 안에 뭔가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지훈이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스마트폰 가져오셨다면서요? 응, 데이터 복구 좀 해줄래? 그거야 쉽죠. 가족 사진 찾으시는 거예요? 응, 그래. 지훈이는 노트북과 케이블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 복구됐어요. 화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떴습니다. 어린 준호, 철수, 그리고 저. 와, 아빠 정말 어렸네요. 17? 응. 사진들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1996년 5월. 사고 직후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망가진 차, 구겨진 철판, 깨진 유리. 그리고 운전석. 심장이 뛰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이 터져 있었어요. 조수석은 멀쩡했고요. 할머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사고 났던 날이야. 그런데 왜 운전석만 에어백이? 지훈이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누가 운전했어요? 아빠가 운전했다고 다들 그랬어. 근데 이 사진 보면 그때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복구된 오래된 문자들이었어요. 1996년 5월 20일 새벽 2시. 형,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 사고 났어.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죽었어. 근데 나 엄마한테 뒤집어 씌웠어. 미쳤어? 그거 나중에 들통나면? 괜찮아. 엄마는 뒤에 앉아 있었고 의식 잃었었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게 모두 거짓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운전한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선명하게요. 빗길,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 앞좌석에 철수와 준호. 준호가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래, 준호가 운전했어. 내가 뒤에 앉아 있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기억 못 하셨어요? 계속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했으니까. 지훈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죠. 나는 죄가 없었어. 다음 날 지훈이와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할머니, 당시 신문 기사 찾아봐야 해요.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서 1996년 5월자 지역신문을 찾았어요. 5월 23일자. 철원 박씨,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로 부친 사망.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박모군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후속 기사는 없었어요. 할머니, 이거 묻힌 거예요. 누가 압력을 넣은 거죠. 시댁이었겠지. 집안 체면 때문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시회. 네, 전시회에서 밝힐 거야. 모든 걸.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세요? 응. 20년 동안 숨어 살았어. 이제 끝낼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복사하고 스마트폰 데이터를 백업하고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1996년 5월 빗길. 대형 한지 콜라주였어요. 뒷좌석에서 본 풍경을 담았죠. 운전석의 젊은 뒷모습, 조수석의 아버지, 빗방울 흐르는 유리창.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동생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미영아, 전시회에 꼭 와줘. 당연히 갈 거야. 근데 왜 목소리가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시숙 철호에게도 연락했어요. 형님, 전시회 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미선 씨,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날의 진실이요. 전시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준호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정말 기대돼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시장님도 오신대요. 제가 인사말 좀 해도 될까요? 알아서 해.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정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증오해야 하는데, 그래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준호야. 네.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진강이 달빛 아래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후회 안 하세요? 아니,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할머니, 전 그냥. 아니야. 넌 날 구해줬어.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악몽도 없었어요. 죄책감도 없었죠. 그저 평온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아니, 새로 시작될 테니까요. 진짜 제 인생이요. 전시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임진강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회색빛 한복을 입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색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철원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 문학의 인사들, 시장님, 그리고 준호의 사업 파트너들. 미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전시네요. 사람들이 작품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입구를 향해 있었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함께였죠. 둘 다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개인전을 여시다니. 고맙다. 작품들 정말 아름답네요.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여동생 미영이 왔습니다. 시숙 철호도 왔고요. 언니 떨려? 아니, 괜찮아. 언니 얼굴이 달라 보여. 뭔가 편해 보여.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후 2시 작품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제 작품들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앞줄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특히 저 작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1996년 5월 빗길. 이 작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1996년 5월 20일. 제 남편이 사고로 죽은 날이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20년 넘게 사람들은 제가 그 사고를 냈다고 믿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어머니,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훈이가 스크린을 켰어요.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철원 박씨,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로 부친 사망.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운전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죠.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이 떴어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였죠. 나 엄마한테 뒤집어 씌웠어. 그 문장이 스크린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당신, 거짓말한 거예요? 수진아, 아니야. 나는 20년이요. 20년 동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저를 괴롭혔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죄가 없었다는 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이요. 저는 겁이 났어요. 17살이었고 술 마셨고 아빠를 죽였고 그래서 엄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시숙철호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20년 동안 내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전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런 20년이나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수진이 준호에게서 멀어졌어요. 저는 당신을 믿었는데. 수진아, 이혼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의 무게였어요. 전시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선 선생님,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일을 겪으시고도. 준호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 앞에 섰어요. 아버지, 지훈아, 전 할머니 편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날 밤 뉴스에 나왔습니다. 20년 거짓말로 어머니 괴롭힌 아들. 인터넷이 들끓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런 아들이 있다니. 용기 있는 분이세요. 일주일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응, 변명하지 않을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아빠가 무서웠고요. 나도 무서웠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래. 하지만 치료받을게요. 상담도 받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진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준호야. 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각자 살자.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엄마, 지훈이는 만나게 해줘.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울 인사동에 공방을 열었습니다. 순옥의 한 집. 외할머니 이름을 땄어요. 지훈이가 디자인을 도왔고 젊은 제자들이 함께했죠. 선생님,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 바쁘네.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선생님의 기술과 스토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이 가치 있다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 치유 프로그램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 얻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했으니까요. 함께 한지를 뜨고 염색하고 만들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움직이는 시간들. 그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었어요. 1년 후 철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진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작업실에 앉아 한지를 뜨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었어요. 왔니?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 작품이 해외 전시회에 초청됐대요. 정말? 프랑스 파리요. 대박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파리라니요. 외할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내 것이란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한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죠. 제 존엄이었고 제 목소리였어요. 창밖으로 임진강이 보였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어요. 멈추지 않고요. 진실도 그랬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 길을 찾았죠.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응? 아무것도. 거짓말. 뭔가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지훈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냥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어서. 무슨 시작이요? 내 인생. 73세 시작하는 인생.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진실을 찾았으니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임진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그럴 거예요. 아름답게, 당당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 거예요. 마침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